아니 정말 저는 이게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절망적이고 정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강하게 줄 필요가 있는데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때에 터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자산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40대 50대 돼야 집을 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 20, 30대가 들어와서 사줬잖아요. 미래 수요를 다 땡겨서 써서 만든 거품이에요. 지금 모두가 자산시장에만 미쳐가지고 집으로만 돈 벌 생각하고 막 더 살기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를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막 이러잖아요. 나중에 집 사줄 수요가 늘어나야 집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지금 악순환되는 구조잖아요. 20년, 30년 후에 유행하게 될 평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팩트가 있는데 심리가 시장을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부동산 투자 열기 속에 안 한 사람들은 굉장한 소외감을 느꼈었고 뒤늦게라도 하려는 사람들 엄청 투자해서 막 이렇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잠깐 부동산 정책 풀어주면서 이 시기에 제가 이제 만났던 분 얘기를 하면 5채를 한 거예요. 아파트를 5채를 했는데 전세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엄청 고생을 했는데 이 정책을 하면서 이게 약간 경색이 풀린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를 2개를 놓고 하나는 정리를 해서 나머지 모자른 전세금 메꾸고 한 텀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뭔가 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시장인 거죠. 근데 뭔가 해주는 주체는 여력이 그렇게 있는가? 또 생각해보면 더 심각한 거죠. 지금 이런 경제 논리를 정치랑 연관을 지어서 판단을 하면 안 되는데 정책들이 계속 그냥 미루고 있는 거예요. 터져서 더 많은 사람이 다쳐도 상관없다 이거죠. 근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PF 시장 같은 경우 대주당 협약으로 해가지고 정상화 프로그램 밟아가는 게 전체가 3,600개 사업장인데 187개 사업장이거든요. 즉 전체의 5%만 이 대상이 돼요. 상징적인 거죠. 사람들을 버티게 하는 상징적인 거예요. 아니 시장에 매물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가격 오른다는데 지금 서로 팔려고 물건 내놨는데 그 물건이 사람들이 그나마 시장에서 관심 있는 물건이나 물어보러 오지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같은 지역에도 어떤 단지는 자주자주 언급이 되니까 대장주로서 분류가 되고 이런 데는 그래도 문의라도 있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그것도 없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문제를 안고 가는 거예요. 각자 도생이죠. 자기가 그만큼 빚을 졌는데 이걸 활용해서 뭘 할 수도 있겠죠. 지금 근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또 지금 이 집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안 했던 사람들이 이제 바닥이고 이렇다고 하니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들어오는 시장이지 이 사람들 말고 나머지는 이미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대하는 거? 금리 낮아지는 거 기대해요. 정부가 빚 탕감해 주는 거 기대해요. 가능할까요? 아니 정말 저는 이게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절망적이고 정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이게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강하게 줄 필요가 있는데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때에 터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금리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됐다. 그 뇌피셜. 금리 문제는 지금 하는 총재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게 금리 문제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건 부동산이 주는 기대 이익이 지금의 고금리를 감당하고도 남을 정도의 이익을 줄 수 있을 거다라는 시장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금리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지금 말하는 가격이 끊임없이 올라줘서 이 고금리를 다 상쇄하고도 집값이 다시 올라줄 수 있다라는 뿌리 깊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시기가 곧 온다라는 가정하에서 금리 문제가 상쇄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지 못한 시장이다. 왜? 이미 지금 조금 올라간 금리에도 지금 다 못 버티고 있거든요. 정책이 나를 위해서 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실수요자, 가격 안정, 이걸 위해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남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는 시장에 반등을 가져오는 정책, 오히려 그런 대책을 내놓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가계부채 대출 완화해주는 정책 나온 것도 진짜 실수요자가 집을 돈을 못 빌려서 못 사는 상황을 걱정해서 규제 완화를 한 게 아니라 PF 시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한 거거든요. 이 얘기는 기업의 문제를
주식을 가계로 전이시키는 정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급 부족 이슈를 또 얘기를 하잖아요. 인허가가 줄어들어서 공급이 부족해져서 그래서 다시 뭐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그러니까 실수요자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이 대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 저는 실수요자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실패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는 투기를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실수요자를 판단하는 게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투기를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의 탐욕과 그 심리를 무시한 거죠. 이렇게 오른다는 시장에서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자금만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라면 해야죠. 이게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이미 이런 과열된 시장에서는 실수요자의 개념이 모호해진 상태예요. 근데 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그걸 활용해서 사람들이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다양한 우회로를 통해서 투기를 했잖아요. 그런 게 문제인 거죠. 출산율이 0.7인 거는 과거에 독일이 분단 국가일 때 동독의 출산율이 0.78인가? 이게 최저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0.7이 됐어요. 인구가 없어요. 인구가 없다는 거는 지금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미래 수요가 원래 자기가 사야 되는 시점에 들어온 게 아니라 더 먼저 들어왔어요. 영끌이라는 형태로. 부동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자산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의 자본 축적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20대 때 집을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40대, 50대 돼야 집을 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 20, 30대가 들어와서 사줬잖아요. 미래 수요를 다 땡겨서 써서 만든 거품이에요. 그러면 이걸 지금 그렇게 산 사람이 나중에 이걸 팔려면 지금 한참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또는 그 부모 세대, 즉 40, 50대가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이 애들한테 경제력을 심어주지 않는 이상 내가 영끌해서 산 집을 그렇게 사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요. 인구도 줄어들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 뭐 수능 인구가 뭐 제가 80만이었나 봐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절반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만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줄어드는데 경제가 활성화돼가지고 그 인구들이 부자가 된다면 그 부자가 돼서 또 집도 나는 여기도 한 채 저기도 한 채 이 정도의 수요가 있다면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런 시장이 올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것도 공급 부족 이슈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는 상승장에는 항상 이슈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슈가 뭐였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공급을 안 한다였어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집을 짓는 사람들은 팔아서 이익을 보려고 집을 만드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원가적인 측면, 여기에 이윤까지 포함된 원가예요. 그 가격으로 분양하는 건데 내가 들어간 돈 플러스 이익까지 보장된 금액에 팔 수 있는 시장인데 물건을 안 만들까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공급이 부족해진대요. 그 사람들이 더 아우성이야.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화랑을 타니까 막 여러 채 살려는 사람들이 막 많으니까 시장에는 아무리 공급을 해도 집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럼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공급 부족하다니까 공급 많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계속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사회적 낭비라는 거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다 채워줄까요?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의 시기로 가고 있는데 이 짓는 게 그리고 굉장히 싸게 사람들이 정말 닿을 수 있는 가격에 그럼 이게 다 내려온다면 모르겠어요. 채워지겠죠. 서울 같은 데는. 근데 가격은 살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한 그 정도의 가격대로 이 물건들을 다 팔겠대. 비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현실이고 이게 팩트인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일단은 비싸게 팔면 되고 당장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불안하게 느끼고 포모 뭐 이런 거 또 앵커링 효과 어디가 얼마라고 하면 거기서 더 내려갈 거라는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물가도 오르고 뭐도 했는데 왜 안 내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걸려 있고 또 사람들의 욕심. 집을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 자산에 투자 안 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투명하기 어려운 시장이에요. 물건 자체가 굉장히 개별적이고 거래 자체가 굉장히 은밀하기 때문에 이거가 객관화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50억에 팔렸대? 이 50억이 두 사람이 채무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빚을 갚으려고 50억에 넘긴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뭐 부자가 돈을 증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극단적인 경우지만 이런 다양한 가능성이 있고 개별성이 있는 물건의 가격을 얼마다 다 띄고 그냥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거기가 50억이면 뭐 우리 집은 뭐 10억이 갈 거야. 당연하지. 근데 내가 내 집 사는 사람은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10억을 무슨 수로 마련하냐고요.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참
어렵죠. 네. 일단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발전을 하려면 이런 집값 문제는 굉장히 안정화가 돼야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나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모두가 자산시장에만 미쳐가지고 집으로만 돈 벌 생각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더 살기 각박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를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막 이러잖아요. 나중에 집 사줄 수요가 늘어나야 집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지금 악순환되는 구조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이제 집에 관심 없는 시기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먼 과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안 됐거든요. 정말 아무도 지금은 집을 살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10년 전이에요. 2013년도 12년도 더 이상 집값은 오르지 않아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시기. 그래도 살 사람은 샀거든요. 거래량은 계속 유지가 됐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높은 거래량을 유지했거든요. 이 얘기는 아까 투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재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필요한 사람은 사요. 그런 시장이 와야지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겠죠. 결국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지역은 가격이 유지될 것이다. 이거는 팩트예요. 그런데 그 올라간 가격을 유지해 줄 수 있다? 이건 퀘스천 마크죠. 그 지역을 선호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과거에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50억, 100억 가는 수준으로 유지를 하느냐, 20억, 30억, 10억, 20억 이 가격을 유지하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부동산 가격이 끝나고 한참 침체기 중에 나왔던 얘기가 버블7이잖아요. 강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유행이 있죠. 근데 그 유행이 얼마나 갈지는 본질에 따라 다른 거죠.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땅이라는 거는 한정되어 있고 공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규제를 통해서 어떤 지역은 그대로 보존을 해라, 어떤 지역은 개발을 해도 좋다, 상업용을 만들어라, 주거용을 만들어라, 이런 규제책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땅값도 차등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행이라는 거는 이제 개발의 트렌드, 개발의 형태에 따라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도 또 도시형 생활주택 형태 이런 것들도 그 규제 어떤 정책이나 어떤 법의 제도하에 나와 있는 개발 형태 내에서 할 수 있는 개발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 물건들이 많이 분양이 됐던 거예요. 그 분양이 되면서 근데 그게 마치 엄청난 새로운 상품인 것처럼 또 이제 이렇게 포장하고 홍보하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과거에 이제 부동산 가격의 등락기를 보면 이제 과거에는 중대형 평형이 많이 공급이 되면서 중대형 평형이 가격을 주도하는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그 가격이 상승기에.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많다랑 똑같은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중대형 평형을 선호할 거고 중대형 평형을 고급화해서 하면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이러니까 이랬었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 그런 거예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가격이 안 올라. 계속 똑같아. 또는 떨어져. 그러니까 중소형을 더 짓기 시작하는 거죠. 더 절대 금액이 작은 거를 파는 거죠. 근데 이게 20평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평수가 작아질수록 뭐 칸막이도 많이 해야 되고 공사비 단가 더 많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때 나온 게 그래서 이제 소형 평형이 가격을 이끈다. 이렇게 또 바뀐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이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사람들한테 부담의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부담 정도여야 사업이 또 이끌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중대형 평형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하려면 똑같이 중대형 평형을 분양받는다고 해도 돈만 더 많이 내고 어떤 환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이라고 해서 국민주택 규모 플러스 나머지 면적만큼은 또 하나 분양받을 수 있게 이렇게 제도를 풀어주면서 재건축 사업을 끌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맞춰가는 건데 유행하게 될 평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아파트라는 거주 형태를 얼마나 계속해서 선호할지 물론 편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주로 수요하는 층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20년, 30년 후에 가정을 이룬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1인 가구도 생각을 해보면 1인 가구가 돈이 많을까요? 1인 가구의 80%가 최저소득이잖아요.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 1인 가구 중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1인용을 위한 오피스텔, 투룸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분양했잖아요. 엄청 공급이 많아요. 그럼 그것도 과연 다 채워줄 수 있을까? 정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회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 진짜 걱정이 돼요. 유행할 평수를 찾지 말고 집을 내가 필요한 집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잡고 그냥 소비재로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은 로케이션, 로케이션 앤 로케이션이라고 해요. 결국은 입지거든요. 근데 그 입지는 개발의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미 투입된 SOC나 기본적인 사회 그 기반 시설, 도로라든가 관공서, 뭐 온갖 것들이 몰려 있는 지역은 입지가 좋아진 지역이니까 선호될 수 있는 거고, 그 전통적인 지역 외에도 어떤 도시에 대한 개발 축을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신흥 좀 선호되는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느 날 뚝 생겨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발표가 돼요. 2030 뭐 이런 식으로 2030년까지 계획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계획이 나와 있고 그 이전에도 계획이 있어요. 그럼 거점이 다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어디가 서울의 주요 거점이고 어떤 업무 중심으로, 뭐 어디는 주거 중심으로, 어디 문화 중심으로 이런 역할들을 다 부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변을 중심으로 이제 검토를 하시면 좋겠죠. 네. 애가 없잖아요. 대학을 가는 방법도 너무 다양해지고, 그리고 온라인의 교육이 많이 발전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군의 의미가 많이 사라지는 거죠. 물론 그 위에 경쟁들, 정말 그 가장 메인의 경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학군에 대한 니즈가 크겠지만,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로 봤을 때는 그 정도 과거처럼 막 뭐 맹모 삼천지교를 실천할 정도의 그런 니즈는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군이 좋다는 건 결국엔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하는 건데, 대학 진학의 방법이 너무 다양해지고, 그리고 어떤 지역에 가면 내신을 더 잘 받을 수 있고, 뭐 학원이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다른 문제인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지금 전통적으로 학군이 센 곳은 조금 많이 퇴색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학군이 센 곳은 사실은 학군뿐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집중이 되어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엄청나게 막 선호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과거의 명성을 끝까지 누릴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회의적이라는 거죠. 일단 부동산은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주식처럼 오늘 샀다 내일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하락기에 사신 분들 올랐다고 해서 당장 팔지도 않아요. 왜? 양도세 뭐 내고 중도상환 내고 뭐 이런 거 하면 크게 먹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안 팔고 있거든요. 그만큼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주식과 다르게. 또 참여자가 달라요. 주식시장은 이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신사업이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서 기대치를 가지고 들어오는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들어오는 대상은 제한되지 않아요. 미국에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집이 그런가요? 제가 묻고 싶어요. 집이 그래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최종 수요자가 누군지를 생각하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소유하려면 이게 꾸준히 이익을 준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월세가 그럼 렌트가 그만큼 수익률이 나오는 구조냐? 아니거든요.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은 가게밖에 없는 거예요. 공급자는 건설회사, 시행사 이런 데서는 공급을 하죠. 기업에서 공급을 하지 기업이 다시 사주나요? 안 사줘요. 엄청난 차이죠. 저는 굳이 그러니까 물론 그 생애 주기상 내가 계속 직장 활동을 하고 뭐 어떤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담이 없는데, 평생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자기의 직업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은퇴하는 시기가 오고 하면 결국은 주거 안정에 대해서 내가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내가 뭐 적당한 가격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집을 마련하는 것 자체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네. 근데 내 집 마련이 꿈이 돼서 정말 온갖 땡빛 내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저당 잡히고, 이게 사실은 언제 내가 이걸 털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한 시장이거든요. 그런 시장에 이런 리스크를 안는 것보다는 일단 또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자기 개발하셔야죠. 그러니까 소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데, 결국 자기 능력을 키워서 돈을 더 많이 벌거나, 그렇잖아요? 아니면 부동산 자산 이득을 취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나의 가치를 높이는 데 투자하는 게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